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인 로즈마리 웨스트는 어떻게 악마가 되었을까요? 그는 왜 프레드의 첫 번째 부인과 달리 저항하고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프레드에게 동조하면서 함께 부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되었을까요? 로즈마리 웨스트에게도 독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즈마리 웨스트에게 있었던 문제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로즈마리 웨스트 스스로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게 되는 문제, 에일린 워르노스 사건 때 말씀을 드렸었죠. 피학대 증후군 이야기. 로즈마리는 자신의 친아버지 빌 레츠, 원래 로즈마리는 레츠였거든요. 빌 레츠라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존감도 낮았고 그런 성학대 피해자로서 사회성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늘 주변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죠. 그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15살 때 그때도 이 부모가 돈 벌어와라 라고 해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따로 기거를 하면서 돈 벌고 월급 타면 부모에게 갖다 주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프레드 웨스트가 본 거죠. 15살 소녀를 28살이었던 프레드 웨스트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접근을 해요. 앞서 설명드렸던 프레드 웨스트의 청소년기 시절의 그런 접근 추행과 유사한 패턴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15살 소녀가 28살에 이 프레드 웨스트는 정말 추악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 외모만 보고도 프레드 웨스트를 기피하는 이런 모습인데 나이도 많겠다, 외모도 그렇겠다, 행색도 노숙자 같겠다. 이 15살짜리 소녀가 기겁을 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프레드는 전혀 굴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접근을 하고 이 로즈마리가 일하는 빵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손님이 들어가려고 하면 손님한테 부탁을 해요. 선물을 꽃이나 뭐 이런 선물을 가지고 있다가 장신구나 그 손님한테 이거 프레드가 줬다고 얘기하고 좀 전달해 주세요. 이러면서 전달해 주고 선물 공세하고 다른 여성이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로즈마리 웨스트는 매우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아이였죠. 그런데 추하고 나이 많고 행색도 어글리한 이런 남자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흠모를 표하고 선물 공세를 하니까 로즈마리 레츠죠. 그 당시에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요. 데이트를 허용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프레드가 로즈마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빵집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가서 살자. 우리 아이들 돌봐주는 역할을 하면 내가 빵집에서 받는 월급 줄게. 이러면서 로즈마리는 부모에게 계속 그 빵집 월급을 갖다 줘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거를 하게 돼요. 이 프레드의 어린 딸들 둘이 있었죠. 그 두 딸을 그 전처에게서 난 이 돌봐주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에게 알리게 돼요. 이거 이제는 우리 부모 허락을 받자. 로즈마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부모 집에 갔는데 당연히 이게 28살에 더더군다나 그 로즈마리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계속 성폭행을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 프레드가 탐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프레드를 내쫓습니다. 절대로 저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회복지국에 신고를 해요. 아직 15살까지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저 늙은 놈이 이렇게 유린하고 추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국이 와서 얘기를 하고 경찰에 와서 얘기를 해도 당사자인 로즈마리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내가 저 집에 아기들을 돌봐준 유모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오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국이나 경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1년 후 16살 되었을 때 로즈마리가 임신을 합니다.
로즈마리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시점이 되었을 때 프레드는 다시 절도죄로 교도소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프레드의 두 아이와 로즈마리, 임신한 로즈마리 또 바로 출산해서 신생아와 함께 같이 살게 되는 거죠. 17살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로즈마리 혼자서 수입도 변변찮은데 프레드는 교도소에 가 있죠.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 둘은 있죠. 그리고 자기 신생아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 둘이 말을 잘 듣으니까 막 뭐라고 하면 그 둘, 셔메인과 아나마리인데요. 이 셔메인은 반항을 계속합니다. 내 친엄마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즈마리가 완전히 화가 나서 이 셔메인을 계속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게 되고 아나마리는 상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러다 어느 날 셔메인이 실종됩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로즈마리가 살해하고 암매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프레드가 출소를 하게 되고 다시 같이 살게 되면서 둘은 같이 생활을 하고 다시 로즈마리의 부모에게 가서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아기까지 낳았으니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즈마리의 부모도 그럼 니들 뭐 알아서 해라 라고 하객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의 성당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로즈마리 웨스트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의 성학대의 그 트라우마, 그리고 낮은 자존감, 분노가 쌓여 있죠. 공격성이 가득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있죠. 육아에 대한 기술은 없죠. 그런데 아이 셋을 혼자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폭력과 학대의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프레드가 다른 형태의 이제 성매매를 해라.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동의동주하고 성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서 하느냐? 시의회에서 저소득층에게 임대 혹은 판매해 주는 공공주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25 크로멜 스트리트이 된 거예요. 그 3층짜리 건물 집인데 이걸 프레드가 대출 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절도한 돈까지 모아서 그걸 이제 장기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그 집 자기들의 집인데 그 집의 한 방을 로즈룸, 로즈의 방이라고 하고서 성매매 장소로 꾸며요. 그리고 아주 뭐 화려하게 치장하고 밖에 홍등, 레드라이트 달고 이러면서 지역 경제, 지역 무가지 있잖아요. 정보지 이런 데서 은밀하게 그 성매매 광고를 냅니다. 그 연락해오는 고객들을 프레드가 만나서 데려오고 그리고 그 방에 벽에다 구멍을 뚫어놔요. 프레드가 계속 지켜보기 위해서죠. 관음증, 자기가 지켜보는 성매매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변태적인 행동들을 해나가고 그런 가운데 이 로즈마리가 그 이후에 8명의 아기를 낳아요. 8명의 아기 중에 최소 3명은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게 그 성매매 대상자들이 아빠인 거겠죠. 그리고 피부색은 같지만 다른 사람의 아기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런 이상한 그 생활을 하게 되면서 프레드와 로즈마리는 자신들의 자식에 대해서도 그다지 애착도 없고 그들을 사람으로 인식도 하지 않고 그저 도구로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아기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살해하고 고문하고 이런 행각을 계속 저질렀던 겁니다. 다 그렇게 보자면 로즈마리가 악마가 된 과정 그건 본인 스스로도 성학대 피해자였다는 학대 피해 증후군이 있었고 이것을 제대로 치료받거나 교육받거나 회복받지 못한 이런 문제가 가해자로 변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프레드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사람 간의 치명적인 조합 결코 만나서는 안 될 아주 극단적인 이 두 가지 악마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결국은 악마를 만들어낸 이런 잘못된 만남의 영향이 무척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웨스트 부부와 유사한 악마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똑같은 형태, 똑같은 범행은 아니죠. 유사한. 그리고 각자 떨어뜨려서 하나씩 프레드 웨스트와 유사한 인간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영학, 어금니 아빠 기억하시죠? 2017년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희귀병을 내세워서 뭐 10억 원이 넘는 불법 후원금을 받아서 전부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다 탕진을 했던 이영학,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로 내몰았죠. 그리고 성학대하고 폭력 저지르고,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한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스스로가 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밀려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영학의 학대와 폭력을 피하다가 떨어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딸의 친구, 여자 중학생이죠. 그 어린 친구를 유인해내서 딸을 시켜서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하려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하고, 이 아주 천인공노할 이 이영학의 범죄를 보면 프레드 웨스트와 대단히 유사하고 대단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만약에 검거되지 않고 그 피해 여중생의 부모님께서 경찰의 소극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막 그 문제 삼고 끌어내면서 적극적으로 다시 수색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이영학의 범행을 밝혀내신 그 부모님의 눈물겨운 노력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묻혔다면 이영학은 아마 제2, 제3의 계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겠죠. 아주 유사한 프레드 웨스트와 닮았던 인간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5년 1월에 안산에서 인질 살해극을 벌였던 김상훈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전 부인이 자신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너무 심각한 가정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이혼 요청을 하고 별거하고 그랬던 상태였죠. 그랬는데 그 부인의 전 남편을 의심하고 전 남편과 함께 있으리라는 생각에 찾아가서 전 남편 집에서 그 전 남편과 전 남편의 현 부인, 그리고 자신의 의붓 딸이죠. 두 딸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인질로 삼고 자기 부인 불러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가 결국 그 자기 부인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리고 의붓딸 16살밖에 안 되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끔찍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김상훈 역시 프레드 웨스트와 대단히 닮아 있는 그런 범죄 행각이고 마인드고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근친 아동 성폭행범들, 자신의 자녀를 성폭행하는,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 50대 아빠라는 놈이 20대 딸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나서 소주 사오라고 시켰죠. 그 편의점 가서 아주 그 이 폭행당한 모습으로 딸이 편의점 주인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쫓아와서 그 딸을 끌고 가려던 그 50대 남자를 편의점 주인이 막아서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출동해서 결국 밝혀지게 된 그런 인간들도 다 프레드 웨스트와 대단히 유사한 인간들이다. 만약에 시기가 지금 이러한 그 현대사회가 아니고 CCTV가 쫙 깔려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런 인간들이 프레드 웨스트처럼 지속적인 연쇄살인 저질렀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로즈마리는 어떨까요? 로즈마리와 대단히 닮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살인범, 2019년에 고유정, 아주 끔찍하게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자신의 현 남편의 아들, 의붓 아들이죠.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그의 어떤 그 생각, 행동, 모습, 대단히 로즈마리를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4년에 경기도 파주에서 성매매 어플을 통해서 조건 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칼로 등 뒤에서 10여 차례 찔러서 살해하고는 그 전기톱으로 시신 훼손해서 유기했던
역시 고모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대단히 끔찍한 로즈마리와 매우 유사한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공감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여성 살인범이었죠. 함께 저지른 부부 살인은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로즈마리 또 프레드 웨스트와 유사한 행동을 했던 범인들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용인에서 자신의 조카딸, 어린 조카딸을 물고문하고 살해했던 부부 기억나시죠? 이 부부 중에 부인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아버지가 군산에서 그 논두렁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남자였죠. 그리고 이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의 범인이면서 자기는 그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했던 그런 참 어떻게 뭐 모순된다고 봐야 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피학대 증후군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로즈마리 웨스트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경우죠. 그리고 2021년 6월에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뒀다가 검거됐던 인면수심의 부부 기억나십니까? 그 행동, 이 부부가 남자는 양씨, 여자는 정씨죠. 이 부부가 보인 행동, 프레드와 로즈마리 웨스트와 뭐가 다릅니까? 단지 한 번의 살인 사건 이후에 검거돼서 다행이죠. 이들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 아이스박스를 그 외할머니가 발견하지 못하고 의심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들이 또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3년 8월에는 인천에서 어머니와 형을 연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멀리 강원도와 경북에 유기했던 부부가 있었죠. 이 부부 살인범 도박빚 때문에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돈 달라, 집 팔아서 나 달라 이렇게 하다 그걸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살해했던 건데요. 이 부부 결국 부인이 경찰에 범행 전모를 밝히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유사한 형태의 그 프레드와 로즈마리 중에는 프레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이 부부 중엔 부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유사한 형태로 둘이 함께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협력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런 범행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역시 결코 이 프레드, 로즈마리 웨스트 부부 같은 악마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부부 연쇄살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잠재적 프레드 웨스트 막아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드 웨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상행동을 했던 품행장애의 특성을 보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품행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도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행동, 불법행동, 파괴적 행동, 공격적 행동, 폭력적 행동을 행하고 도벽을 보이는 아이들이 꽤 많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뭐 위스쿨 또 전문가의 상담, 제도적인 기반은 갖춰놨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체계 전반이 이러한 소수의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다수의 정상적인 가정, 소위 말하는, 그리고 학력의 증진 이후로 더
좋은 성적을 올려서 좋은 미래를 보장받기를 바라는 다수의 아이들에게 모든 교육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성적 향상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나중에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만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부모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 중에 누군가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 부분은 프레드 웨스트를 막는다는 거, 잠재적인 대한민국의 끔찍한 흉악 범죄자를 막는다는 거,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겁니까? 부모 책임이니까? 그건 아니죠. 그 결과가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에 온 귀중한 선물이고 우리 모두에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보호해 줘야죠. 부모가 제대로 보호, 훈육, 애정, 관심, 교육 해주지 못한다면 법적인, 제도적인, 적극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친권, 양육권 제한시키고 국가 사회가 그들에게 있는 권리, 아동의 권리, 보장받아야 할 권리, 사랑받고 관심받고 훈육과 양육과 영양 섭취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죠. 그래야만 프레드 웨스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들, 청소년기에 특히 성적인 왜곡된 성인지 가지고 있는 조주빈, N번방, 박사방 여기에 동조하고 끝까지 모방하는 청소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들이 저지르는 무수한 범죄들 피해자들만 고통스럽죠. 아무리 호소해도 우리 사법 체계는 다 감당 못하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인지가 왜곡된 공격적 디지털 상에서건 오프라인 상에서건 성적인 일탈 행동, 범죄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만 프레드 웨스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로즈마리 웨스트는 어떨까요? 피학대 증후군, 아동학대, 성학대 피해를 받게 된 아동들 잘 살 수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의지는 대단히 강하거든요. 다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 스스로가 자존감의 상실, 손상, 하락 끝간데 없이 가도록 우울감에 빠지도록 사회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 피해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범죄가 줄어들 수 있게 만드는 길인 거죠. 학대받은 아동들에 대한 관심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레드나 로즈마리나 성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엄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용적인 모습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혹은 뭐 다른 직업이 있거나 또는 뭐 변호사를 전관을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집행유예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가변 형량만 살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한다. 그 이후에 이들이 저지르는 그런 것들로 이들이 범행의 성행을 고치고 없애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잘 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범죄 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심리적 성격적인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치료하거나 감시하고 근절해내지 않는다면 범행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솜방망이 처벌의 사법 관행은 빨리 고쳐야 하고요. 그리고 처벌을 가혹하게 못하는 것이 기본적인 헌법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 뭐 치료 명령이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보호 관찰이라든지 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 성범죄의 모습을 드러낸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프레드 로즈마리 웨스트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영국 사회도 20년간 1967년부터 87년까지 20년간 이 사건을 막아내지 못했던 이 체제 페일리어, 실패, 처절한 반성을 하고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막아내고 있나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성범죄 이런 범죄들이 처음 포착되었을 때 놓치지 않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있나요? 늘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늘 반복되는 문제. 신변보호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살해당해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워치 몇 개 더 보급하겠다, 개선하겠다 이게 대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접근과 시각을 바꿔야 하고요. 특히 경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흔히 경찰에서 evidence based policing, 또 problem solving policing, research based policing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무엇이 효과적인 경찰 활동이 무엇은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결국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아주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경찰력을 투입을 하고 경찰관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하게 하는 그런 조금 더 과학적인 치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하든지 경찰에 지급된 장비 제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미연에 여기서 우리가 하인리 법칙이란 걸 얘기하잖아요. 하인리 법칙 뭡니까? 1대 29대 300. 한 명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중상해를 입을 만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전에 300건의 경미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300건의 경미한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할 때 차단하고 고치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건에 나중에 사람의 생명을 잃는 사건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안, 눈에 보이는 언론 두려워하고 그리고 땜질 처방해 그러한 그 모습은 이제는 벗어버리자. 과거로 돌려보내버리자. 좀 더 잘 정비되고 훈련되고 과감하고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요청을 해야죠. 최근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보완, 개정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면책도 이제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젠 조금 더 미연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또는 이웃에 대한 위협, 공포 야기 같은 그 전조 단계 300의 하인리 법칙의 30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조기에 발견을 해내고 그래서 살인을 막고 연쇄살인을 막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